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캄보디아는 5개월 동안 이 전쟁을 준비했죠. 350고지를 난공불락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제 최신 무기로 무장했고요. 태국의 생존 확률 12%. 미국도 유럽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국은 3일도 못 버틴다. 그런데 9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항복한 건 캄보디아였어요. 날개단 폭탄 KGB, 황금 독수리 T-50, 그리고 350고지의 침묵.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캄보디아 총리가 그토록 저주한 그 이름. 대한민국. 한국은 어떻게 9일 만에 전쟁의 공식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태국의 생존 확률 12%. 태국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사흘. 저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분석가들이 그렇게 봤죠. 캄보디아는 준비했고 태국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앞에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습니다. 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저는 리처드 모건입니다. 영국 왕립군사연구소에서 25년간 전쟁을 계산해온 사람이죠. 지금은 워싱턴 국방부 산하 분석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간단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 이길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2월 저는 확신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긴다고요. 사실 이 전쟁은 예고된 침략이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수십 년간 국경 분쟁을 겪어왔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캄보디아는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신형 무기와 군사훈련 그리고 자금까지. 중국은 캄보디아를 동남아시아 거점으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권은 그 힘을 믿었죠. 이제 태국을 굴복시킬 때다. 그들의 야욕은 명확했어요. 국경지대의 풍부한 천연가스전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태국 동북부 산업지대를 압박하는 것. 캄보디아는 이미 범죄 경제로 악명 높았습니다. 마약 밀매, 불법 카지노, 인신매매. 국경지대는 그들의 돈줄이었죠.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어요. 약탈과 확장이 목적이었습니다. 12월 초. 국경선에서 첫 포성이 울렸습니다. 캄보디아군 선봉대 2개 대대가 태국 영토 깊숙이 침투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죠. 후방 교란. 태국군 보급로를 끊고 통신망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첫날, 태국 전선은 무너졌어요. 말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지휘부는 혼란에 빠졌고 병력은 우왕좌왕했죠. 저는 그 모습을 위성 영상으로 지켜봤습니다. 워싱턴 분석실 모니터 앞에서요. 이건 전쟁이 아니야. 일방적인 학살이 될 거야. 옆자리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이 전쟁을 5개월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그들이 준비한 핵심은 350고지였습니다. 높이 350m. 국경선에서 불과 8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였죠. 이 고지를 장악하면 태국 북부 평야 지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포병 진지로는 최적의 위치예요. 여기서 쏘는 포탄은 태국 주요 도시까지 닿을 수 있었죠. 게다가 고지 자체가 천연 요새였어요. 가파른 경사, 바위투성이 지형. 정면 공격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곳을 5개월 동안 요새로 만들었어요. 깊이 3m가 넘는 벙커를 팠습니다. 콘크리트로 덮고 철근으로 보강했죠. 포탄이 떨어져도 끄떡없는 구조였어요. 지하 통로까지 연결해서 병력 이동이 자유로웠습니다. 350고지만 지키면 태국은 끝입니다. 캄보디아 사령관이 공공연히 말했죠.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고지에서 쏘는 포탄은 태국 보급선을 끊을 수 있었고 태국군이 공격하려면 정면으로 올라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방공망이었어요. 캄보디아는 중국제 최신형 레이더 시스템을 350고지에 설치했습니다. 탐지거리가 40km였어요. 대공미사일 사거리는 30km.
태국 공군이 접근하는 순간 격추당할 수밖에 없는 거리였죠. 그들은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보고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태국의 주력 무기는 공군이었거든요. F-16 전투기와 그리펜 편대, 숙련된 조종사들. 하지만 무장이 문제였습니다. 태국이 보유한 정밀 유도폭탄 JDAM의 최대 사거리는 28km였어요. 캄보디아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야만 유효한 거리죠. 들어가면 죽는다. 태국 합참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병력수, 화력, 보급선, 지형 이점. 모든 변수를 입력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 승리 확률 88%, 태국 생존 확률 12%. 2주도 못 버틸 겁니다.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죠. 2주? 너무 긴 거 아니야? 사흘이면 끝날 것 같은데. 저도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숫자상으론 캄보디아의 완승이었으니까요. 전쟁은 준비된 자의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땐 그렇게 믿었죠. 며칠 후, 캄보디아는 자신들의 무기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국영방송을 통해서요. 350고지 요새의 내부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최신형 중국제 무기들이 즐비했죠. VT-4 전차, PHL-03 다연장 로켓, HQ-17 대공 미사일. 카메라는 벙커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병사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캄보디아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국은 항복하거나 전멸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의 말투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이미 승리를 확신한 자의 여유였죠. 그 방송을 본 태국 참모진은 패닉에 빠졌어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우리에게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한 장군이 말했어요. 공군을 투입하면 격추당하고 지상군을 보내면 요새에 막힙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국제사회는 중재를 촉구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죠.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한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도발을 강화했어요. 국경 마을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죠. CNN은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태국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헤드라인이 그렇게 뽑혔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비웃었습니다. 태국이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우스운 일이죠. 그의 태도는 노골적이었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정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대로였으니까요. 350고지는 요새가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곳을 절대 방어선으로 삼았죠. 그리고 그 신념은 강력했어요. 태국군은 접근조차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끝났어. 동료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태국은 항복 협상을 준비해야 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그걸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태국 합참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긴급 무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어느 나라 무기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저는 궁금하지도 않았죠. 어차피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며칠 후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내일이면 태국이 항복 의사를 밝힐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새벽 3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분석실로 오십시오. 상급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분석실에 도착했을 때 모니터 앞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급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태국이 무언가를 도입했습니다. 무기인가요? 폭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그가 말을 멈췄어요. 화면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사거리 100km 이상. 원형 공산 오차 10m 이하.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실전 배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제품이죠? 상급자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제조국 란에 적힌 한 글자.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라고요? 정말요? 믿기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방산 신흥국이었죠. 좋은 무기를 만들긴 하지만 실전 경험은 없었어요. 카탈로그 수치와 실전은 다른 겁니다. 이건 도박이에요. 태국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상급자는 진지했습니다. 일단 지켜봅시다. 내일 첫 작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화면엔 여전히 그 숫자가 떠 있었죠. 사거리 100km. 만약 저게 진짜라면 전쟁의 공식이 바뀝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25년간 전쟁을 계산해왔지만 카탈로그가 현실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제 계산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캄보디아의 계산에도 제 분석에도 단 하나의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그때 알지 못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건 숫자가 아니라 설계였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태국 합참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실시간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이었죠.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태국 장성들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패배를 예감한 자들의 표정이었죠. 현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태국 공군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F-16 전투기 18대와 그리펜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의 평균 비행 시간은 1200시간 이상이죠.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곧 침통해졌습니다. 문제는 무장입니다. 화면에 JDAM 폭탄 사진이 떴어요. 미국제 정밀 유도 폭탄이었죠. 최대 사거리 28km. 원형 공산 오차 13m. 훌륭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어요. 다음 화면엔 캄보디아 방공망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원이 350고지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었죠. 레이더 탐지 거리 40km. 대공 미사일 사거리 30km. 우리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하려면 한 장군이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방공망 안으로 12km를 들어가야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죠. 들어가면 격추당합니다. 참모총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분석도 같았으니까요. 생존 확률 12%. 제가 제출한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냉혹한 숫자였죠.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태국 공군은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무장의 한계가 명확했죠. 캄보디아는 그 한계를 정확히 계산하고 방공망을 구축했어요.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지상군 투입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육군 참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350고지는 정면 공격이 불가능한 지형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5개월 동안 벙커를 구축했죠. 우리 병력 손실률은 70%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또 다른 장군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패배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한 중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참모총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말해보시오. 중령이 일어섰습니다. 창고에 잠자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창고요? 2년 전 한국에서 도입한 활공 유도폭탄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비웃음이었죠. 아, 그거 말입니까? 한 장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카탈로그엔 그럴듯하게 적혀 있더군요. 사거리 100km라고요. 다른 장군도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험할 상황입니까?
저도 화면 너머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제 폭탄. 들어본 적 있었죠? 태국이 2년 전 소량 도입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전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카탈로그 스펙만 화려한 무기. 그게 제 평가였죠. 중령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실사격 보고서였죠. 활공유도폭탄 사거리 100km 이상. 원형공산 오차 10m 이하. GPS와 관성항법장치 통합유도 시스템.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100km라. 참모총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시험 영상이 있습니다. 중령이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한국 서해 상공. F-15K 전투기가 고도 7,000m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은 날개를 펼치며 활공하기 시작했죠. 레이더 화면엔 궤적이 그려졌어요. 70km, 80km, 90km. 폭탄은 계속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표적 중심에 명중했어요. 오차 8m.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충격이었죠. 저도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100km. 캄보디아 방공망 밖에서 타격이 가능한 거리였어요. 만약 저게 진짜라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실제 시험 영상입니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네. 2024년 한국 공군 실사격 훈련입니다. 몇 발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80발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시범 도입 물량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80발로 350고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중령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핵심 시설만 타격하면 됩니다. 탄약고, 레이더 기지, 지휘소. 방공망이 무력화되면 나머지는 JDAM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카탈로그 숫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전은 다른 법이니까요. 위험 부담이 큽니다. 한 장군이 말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우리 전투기만 노출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중령이 반문했죠.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참모총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작전을 준비하십시오. 내일 새벽 첫 출격을 승인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국.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즉시 한국 무기 체계를 재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뒤졌죠.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모두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실전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카탈로그와 현실은 다른 법이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어요. 한국방산의 기술력은 인정할 만했습니다. GPS 유도 시스템, 관성항법 장치, 공기역학 설계. 모든 요소가 정교했죠. 하지만 전쟁은 실험실이 아니었어요. 실전에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기상, 전파 교란, 표적의 움직임. 과연 저 폭탄이 작동할까?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엔 선택지가 없었어요. 도박이었죠. 2년 동안 창고에 잠자던 무기. 단 한 번도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은 폭탄. 그게 태국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변수, 미지수.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알 수 없다는 것. 계산할 수 없다는 것. 25년간 전쟁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있는데도 결론을 내릴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였어요. 정교하고 효율적인 무기를요. 하지만 전쟁을 설계한 적은 없었죠.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전쟁의 공식을 바꿀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도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해낸다면 이건 단순한 무기의 승리가 아닐 겁니다. 설계의 승리가 될 거예요. 거리의 전쟁. 접근하지 않고 이기는 전쟁. 한국이 그 개념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내일 새벽이면 그 폭탄이 실전에 투입될 테니까요. 그때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한국이 만든 숫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카탈로그가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보고서를 닫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보여줘봐, 한국. 내가 정말 전쟁을 계산할 수 있는지.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태국 상공은 곧 밝아질 거예요. 한국이 만든 폭탄과 함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 태국 공군 기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F-16 전투기 6대가 활주로에 일렬로 서 있었어요. 조종사들은 이미 조종석에 탑승한 상태였죠. 저는 워싱턴 분석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성 카메라가 모든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작전명 독수리 발톱, 이륙 승인. 관제탑에서 교신이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6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한국이 만든 폭탄의 첫 실전. 그 결과를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들은 국경선을 향해 날아갔어요. 고도 7,000m. 편대는 완벽한 대형을 유지했죠. 목표 지점까지 80km. 편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어요. 캄보디아 방공망에 붉은 원이 보였습니다. 40km 탐지거리. 30km 사거리. 전투기들은 그 원 밖에 있었어요. 안전거리였죠. 투하 준비. 편대장이 말했습니다. 목표 350고지 탄약고. 거리 72km. 72km. JDAM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한국 폭탄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카탈로그엔 그렇게 적혀 있었죠. 투하. 6개의 폭탄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폭탄들은 날개를 펼쳤어요. 활공을 시작했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레이더엔 작은 점들이 찍혔어요. 폭탄들의 궤적이었죠.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50km, 60km, 70km.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캄보디아 레이더 반응 없음.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했죠. 전투기는 방공망 밖에 있었으니까요. 캄보디아는 하늘이 비어 있다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72초가 지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모니터 화면에 섬광이 터졌습니다. 하나, 둘, 셋. 연쇄 폭발이었어요. 350고지 후방. 정확히 탄약고 위치였습니다. 명중 확인. 분석관이 소리쳤어요. 6발 중 5발 명중. 탄약고 전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72km. 정말로 날아간 겁니다. 그것도 정확히 표적에. 화면엔 거대한 화염이 치솟고 있었어요. 2차 폭발이 이어졌죠. 탄약고가 연쇄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귀환 중. 피해 없음. 교신이 들렸어요. 격추된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그들은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요. 캄보디아 지휘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위성이 그 모습을 포착했어요. 병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적기는 어디 있습니까? 캄보디아 사령관이 소리쳤습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레이더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탄약고가 폭발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사령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해할 수 없었죠. 적이 보이지 않는데 공격당했다는 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간 전쟁을 분석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전투기가 안 보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폭발은 일어났다.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투하 지점에서 목표까지의 거리 72km. 명중률 83%. 원형 공산 오차 추정 8m. 카탈로그 스펙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나았어요. 한국이 해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카탈로그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 폭탄은 진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화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설계의 문제였어요. 한국은 더 강한 폭탄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더 멀리 날아가는 폭탄을 만든 거예요. 거리. 그게 핵심이었죠. 전투기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 레이더는 침묵했지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다. 2시간 후. 태국 공군은 두 번째 출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엔 F-16 8대였어요. 목표는 350고지의 레이더 기지였죠. 투하거리 68km. 폭탄 12발이 날개를 펼치며 날아갔습니다. 67초 후. 레이더 기지가 폭발했어요. 명중률 91%. 캄보디아의 눈이 멀었습니다. 레이더가 파괴됐으니까요. 이젠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세 번째 출격. 목표는 지휘소였습니다. 이번엔 정밀도가 더 중요했어요. 지휘소는 벙커 안에 있었거든요. 폭탄은 벙커 입구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오차 6m. 입구가 무너졌어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갇혔죠.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350고지는 머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이었죠. 정밀하고 냉정한. 한국이 설계한 수술. 거리의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어요. 전쟁은 더 이상 접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의 문제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 태국은 총 40발의 한국 폭탄을 사용했어요. 탄약고 3곳, 레이더 기지 2곳, 지휘소 1곳, 대공미사일 진지 4곳. 모두 파괴됐습니다. 전투기 손실 0대. 조종사 부상 0명.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캄보디아는 반격조차 못했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폭탄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전쟁의 문법이었죠. 비접근 전쟁. 저는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적에게 접근하지 않고 이기는 전쟁. 한국이 그 개념을 증명했어요.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전으로. 저는 보고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태국 생존 확률 12%를 지우고 한국 변수 게임 체인저라고 적었어요. 이제 저는 이 전쟁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깨달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계는 숫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새벽. 350고지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위성 영상엔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죠. 탄약고에서, 레이더 기지에서, 지휘소에서. 하지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아무도 안 나올까요?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벙커 안에 있을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순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3시간, 6시간, 12시간. 고지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동료가 말했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국군은 정찰 드론을 띄웠습니다. 드론이 350고지 상공을 선회했죠. 카메라가 벙커 입구를 비췄어요. 그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입구가 막혀 있었어요. 폭탄이 벙커를 뚫은 게 아니었습니다. 입구를 봉쇄한 거예요.
콘크리트와 철근이 뒤엉켜 있었죠. 저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태국 참모가 물었습니다. 있을 겁니다. 정보 장교가 대답했어요. 추정 병력 300명. 그들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국 폭탄은 벙커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입구만 정확히 타격했죠. 벙커 깊이는 3m. 두꺼운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폭탄으로 뚫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입구는 달랐죠. 상대적으로 약했으니까요. 10m 이내 정밀도. 한국 폭탄은 그 정밀도로 입구만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단지 갇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올 수 없죠. 동료가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잔혹함이 아니었어요. 과학이었죠. 정확한 계산. 최소한의 폭발력으로 최대 효과를 낸 거예요. 벙커 안병사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잃었죠. 3m 아래 어둠 속에서 출구는 막혀 있고 통신은 두절됐어요. 식량과 물은 있었겠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드론 영상은 계속됐어요. 다른 벙커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입구가 봉쇄돼 있었습니다. 정밀도가 곧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어요. 한국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무력화시켰죠. 차이가 있었어요. 파괴는 폭발력의 문제였죠. 하지만 무력화는 정밀도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더 적은 폭탄으로 더 큰 효과를 냈죠. 이틀째 되는 날 350고지에서 100기가 올라왔습니다. 병사들이 스스로 벙커를 뚫고 나온 거예요. 삽과 곡괭이로요. 24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온 병사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공포에 질려 있었죠.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항복한 병사 중 하나가 말했어요. 하지만 죽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빛이 없었어요. 소리도 없었고요. 그저 어둠만 있었죠. 저는 그 증언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요새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감옥이 됐죠. 5개월 동안 만든 완벽한 방어시설. 3m 깊이의 벙커. 하지만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국 폭탄 앞에서는요. 요새는 버텼지만 인간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사흘째. 350고지 전체가 항복했습니다. 300명의 병사가 손을 들고 나왔어요. 부상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폭탄이 벙커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전투 의지는 완전히 꺾였죠. 캄보디아 방공망은 무력화됐습니다. 레이더는 파괴됐고 지휘소는 마비됐어요. 대공 미사일은 쏠 수조차 없었죠. 조준할 목표가 없었으니까요. 태국 전투기들은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JDAM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방공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폭탄이 핵심을 이미 타격했거든요. 나머지는 정리 작업에 불과했죠.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감탄했어요. 병력 손실률 70% 이상. 하지만 대부분은 항복이었습니다. 실제 사망자는 10% 미만이었죠. 정확함이 곧 자비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어요. 불필요한 희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무차별 폭격을 하지 않았어요. 핵심만 정밀 타격했죠. 탄약고, 레이더, 지휘소, 미사일 진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전쟁은 잔혹함을 버리고 계산으로 바뀌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분노가 아니라 정밀도로. 그 공식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그날 저녁. 태국군은 350고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단 한 번의 지상 전투도 없이요. 폭탄이 모든 걸 해결했으니까요. 한국이 만든 폭탄이요.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설계한 겁니다. 새로운 방식의 전쟁. 접근하지 않고 정밀하게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기는 전쟁. 이건 혁명입니다. 상급자가 말했어요. 한국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25년간 전쟁을 분석했지만 이런 전쟁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모니터 화면엔 350고지가 보였어요. 연기가 거치고 있었죠. 요새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어요. 폭탄 하나로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설계 하나로. 한국의 설계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태국 상공은 밝았을 겁니다. 한국이 연 하늘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세계가 바뀔 거라는 걸.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서요. 나흘째. 캄보디아 프놈펜 대통령궁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저도 워싱턴 분석실에서 그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캄보디아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죠. 태국은 불법 무기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한국이 개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국은 이 전쟁에서 빠져라.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죠. 총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무기를 태국에 제공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민간인 학살 무기라니. 정밀 유도폭탄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오히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기였는데요. 우리는 유엔에 이 사실을 보고할 것입니다. 총리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한국이 계속 개입한다면. 그가 잠시 멈췄어요. 카메라를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죠.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순간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눈을 깜빡였어요. 불바다라고요? 패배 직전의 나라가 한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총리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의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어요. 한국은 각오해야 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패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협박으로 체면을 세우려는 것. 회견이 끝난 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논평했어요.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했습니다. 태국은 정당방위를 한 것뿐입니다. 영국 외무부도 비슷한 입장이었죠. 무기 거래는 합법적인 상업 행위입니다. 캄보디아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어요. 캄보디아는 고립됐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생각했어요. 왜 총리는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태국을 욕하지 않고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게임 체인저였으니까요. 한국 무기가 없었다면 태국은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총리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분노가 한국으로 향한 거예요. 패배자들은 늘 영웅의 이름을 욕합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아니라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총리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두려웠던 거죠. 한국이라는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그날 밤 캄보디아 국영방송은 반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침략자다. 한국 무기는 대량살 상무기다. 한국을 규탄한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어요. 오히려 역효과였죠. 전 세계는 캄보디아의 주장을 비웃었습니다. SNS엔 조롱이 넘쳐났어요. 먼저 침략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한국 무기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 불바다 드립은 또 뭐야? 캄보디아의 절규는 한국의 위력을 역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저도 보고서에 그렇게 적었어요. 캄보디아 총리의 성명은 한국 무기 체계의 효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같다. 사실이었죠. 만약 한국 무기가 효과가 없었다면 총리가 굳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비난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압도적으로요. 그래서 총리는 발악한 거죠. 다음 날, 캄보디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불법 무기 거래를 조사하라. 하지만 안보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중국마저 침묵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총리는 동맹국들이 도와줄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국제정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리가 우선이에요. 중국은 캄보디아를 도와봤자 얻을 게 없었죠.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만 악화될 뿐이었어요. 러시아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그들의 핵심 이익이 아니었으니까요. 캄보디아는 버려졌습니다. 한국은 빠지라는 절규는 결국 인정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패배의 인정이었죠. 총리는 한국을 욕했지만 그 욕 자체가 한국의 승리를 확인시켜줬어요. 만약 한국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총리는 한국을 외쳤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요.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어요. 핵심 플레이어가 됐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어요. 하지만 한국의 하늘은 맑았을 겁니다. 자신들을 욕하는 총리의 목소리가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캄보디아 내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을 시작했나? 총리는 물러나라. 국민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이 무모했다는 걸. 350고지는 함락됐고 병력은 항복했어요. 방공망은 무력화됐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총리의 한국 빠져라 외침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은 숫자로 시작됩니다. 병력, 화력, 지형. 하지만 끝은 다르죠. 의지로 끝나요. 캄보디아는 숫자상으론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꺾였어요.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요. 그리고 그 꺾인 의지는 총리의 절규로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한국 빠져라. 그 말은 다르게 들렸어요. 한국이 무섭다. 한국 때문에 지고 있다. 한국을 어떻게 막을 수 없다. 저는 보고서를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단지 길을 바꿨을 뿐이죠. 전쟁의 공식을요. 접근의 전쟁에서 거리의 전쟁으로. 화력의 게임에서 정밀도의 게임으로. 그리고 그 새로운 공식 앞에서 캄보디아는 무너졌습니다. 총리의 외침이 아무리 커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전으로, 말이 아니라 결과로. 저는 다음 장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움직일 차례군요. 캄보디아의 마지막 희망. 과연 중국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무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시스템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틀 후, 캄보디아 국경에 거대한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중국 공군 소속이었어요. 저는 위성 영상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수송기 뒤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무언가가 내려왔어요. 전차였습니다. VT-4. 중국제 최신형 주력 전차였죠.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동료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캄보디아는 중국의 전략적 거점이었으니까요. 쉽게 포기할 순 없었을 겁니다. 다음 날, 캄보디아 국영방송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중국의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VT-4 전차 12대, PHL-03 다연장 로켓 6문. 최신형 무기입니다. 화면엔 중국 무기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죠. 캄보디아 장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역전할 수 있다. 중국 무기로 태국을 밀어붙이자.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패배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차요? 지금 필요한 건 방공망 복구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전차를 보냈어요. 지상 화력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왜 방공 시스템 대신 전차를 보냈을까요? 저도 의아했어요. 하지만 곧 이해했죠. 체면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방공 시스템이 한국 폭탄에 무력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보낸 겁니다. 전차라면 한국 폭탄과 직접 비교되지 않으니까요. 중국은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해결이 아니라요. 이틀 후, 캄보디아는 중국제 VT-4 전차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12대의 전차가 국경을 향해 출발했어요. 목표는 태국군 전초기지였죠. 캄보디아 사령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중국 전차는 세계 최고다. 태국 따위 쉽게 밀어버릴 수 있어. 하지만 출발 30분 만에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두를 달리던 VT-4 한 대가 갑자기 멈췄어요.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뭐야? 고장인가? 승무원이 당황했습니다. 곧이어 폭발음이 들렸어요. 엔진이 자폭한 겁니다. 승무원들은 급히 탈출했죠. 전차는 화염에 휩싸였어요. 어떻게 된 거야?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아직 전투도 시작 안 했는데. 두 번째 전차도 문제가 생겼어요. 포탑 회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죠. 시스템 오류입니다. 승무원이 보고했어요. 세 번째 전차는 궤도가 끊어졌습니다. 불과 5km를 달렸을 뿐인데요. 저는 위성 영상으로 그 광경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전투도 하기 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12대 중 3대가 이미 전투 불능이었죠. 나머지 9대는 간신히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는 이미 떨어졌어요. 승무원들은 불안해했죠. 우리 전차도 터지는 거 아니야?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거. 결국 반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9대의 전차는 태국군 포격에 후퇴했어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요. 그날 저녁, 전차 폭발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SNS에 퍼졌죠. 중국제 전차, 전투 전의 자폭. VT-4 신뢰성 논란. 전 세계가 웃었어요. 중국의 체면은 구겨졌습니다. 베이징은 황급히 대응했죠. 조작된 영상이다. 캄보디아의 운용 미숙이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영상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중국제 무기가 실전에서 실패한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한다. 단 한 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컸죠. 캄보디아를 버린 겁니다. 저는 그 성명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은 체면을 버리고 침묵을 택했습니다. 동료에게 말했죠.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뭘요? 이길 수 없다는 걸요. 중국은 계산했을 겁니다. 더 지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한국이 만든 시스템 앞에서 중국제 무기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실리를 택했습니다. 자존심 대신요. 캄보디아에선 배신감이 폭발했어요. 중국이 우리를 버렸다. 5년간 지원해줬으면서 이제 와서 중립이라고. 반중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푸놈펜 거리에서 중국 국기가 불탔어요. 중국 대사관 앞엔 시위대가 모였죠. 캄보디아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유일한 동맹마저 등을 돌렸으니까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왜 중국 무기는 실패했을까요? 품질 문제도 있었겠죠. 하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전략의 문제였어요. 중국은 화력을 보냈습니다. 더 큰 전차, 더 많은 로켓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거리를 보냈어요.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실전에서 증명했고, 저는 보고서에 적었어요. 중국은 카탈로그에 갇혔습니다. VT-4의 카탈로그는 화려했어요. 최고 속도, 장갑 두께, 화력. 모두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신뢰성이 부족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었죠. 반면 한국 폭탄은요. 카탈로그보다 실전이 더 좋았습니다. 100km 사거리 실제로 날아갔어요.
10m 오차 실제로 맞췄죠. 그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캄보디아 전력 복구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레이더는 여전히 파괴된 상태였어요. 탄약고는 텅 비었죠. 병력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중국은 침묵했고 국제사회는 외면했어요. 캄보디아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중국의 강철은 모래였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관찰자였죠. 세계는 조용히 한국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미국 국방부엔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죠. 유럽 각국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활공 유도 폭탄을 도입할 수 있나? T-50 전투기 성능은 어떤가? 한국 방산과 협력 가능한가? 한국은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중국의 실패 덕분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깊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아침이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시대가 왔다는 걸. 강대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설계자의 시대가 온 거예요. 한국의 시대일까요? 나흘 후, 태국 국방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분석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태국 국방장관이 단상에 섰죠.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새로운 작전을 시작합니다. 화면에 전투기 사진이 떴습니다. T-50 골든 이글, 황금 독수리라고 불리는 한국제 경공격기였죠.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T-50이라고요? 옆자리 동료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훈련기 아닙니까? 맞아요. T-50은 원래 고등훈련기였습니다. 조종사들을 교육하는 기체였죠. 하지만 태국은 그걸 실전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경공격기로 개조된 모델입니다. 국방장관이 설명했어요. 정밀 유도무기 탑재가 가능하죠. F-16과 혼성 편대를 구성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지금 T-50을요? F-16만으로도 충분했잖아요. 한국 폭탄으로 이미 승기를 잡았는데요. 목표는 캄보디아 범죄경제 심장부입니다. 국방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화면에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국경지대의 거대한 건물 단지였어요. 카지노, 호텔, 유흥시설이 밀집돼 있었죠. 이곳은 불법 자금의 중심입니다. 마약 밀매, 인신매매, 자금 세탁. 캄보디아 정부와 연계된 범죄 조직의 본거지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어요. 정의 구현이었죠. 태국은 메시지를 보내려는 겁니다. 우리는 악과 싸운다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무기로 한국제 T-50을 선택한 거예요. 왜 하필 T-50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미국 무기도 좋습니다. F-16은 훌륭하죠. 하지만 이번 작전엔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이 그걸 제공합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무기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동맹국인 미국을 제쳐두고요? T-50은 한국 통합 유도 시스템과 완벽히 호환됩니다. 장관이 설명했어요. 활공 유도 폭탄, 정밀 유도 미사일 모두 운용 가능하죠. 게다가 작전 반경이 넓습니다. 1800km.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한국과 함께 정의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도 의자에 기댔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선택이었죠. 태국은 한국을 택했어요. 미국이 아니라요. 다음 날 새벽, 태국 공군 기지에서 출격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F-16 4대, T-50 6대, 총 10대의 혼성편대였어요. 저는 실시간 영상을 지켜봤죠. T-50은 날렵했습니다. 은색 동체의 날카로운 기수. 독수리를 닮았어요. 황금 독수리 편대, 26 승인. 관제탑에서 교신이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10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날아올랐죠. 편대는 완벽했습니다. F-16이 앞에서 길을 열고 T-52 뒤에서 타격을 준비했어요.
목표 지점까지 120km. 편대장이 말했습니다. F-16 조종사였죠. T-50 편대 준비 완료. T-50 편대장이 응답했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1시간 후. 편대는 목표 상공에 도착했어요. 범죄 단지 확인. 정찰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화면엔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 주차장의 고급 차량들. 겉으론 멀쩡한 리조트 같았죠. 하지만 그 안에선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타격 개시. 편대장이 명령했어요. F-16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방공망 제압용 미사일을 발사했죠. 몇 초 후. T-50이 진입했습니다. 한국제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했어요. 6발의 폭탄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활공을 시작했죠. 레이더엔 깨끗한 궤적이 그려졌어요. 첫 번째 목표 카지노 본관. 두 번째 목표 자금 세탁센터. 세 번째 목표 마약 저장소. 하나씩 호출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폭발했어요. 정확히 목표물만요. 민간 건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밀도 10m의 위력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훈련기가 전쟁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중얼거렸죠. 맞는 말이었어요. T-50은 원래 훈련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밀 타격기가 됐죠. 한국 시스템과 결합하면서요. T-50 최대 속도 마하 1.5. 분석관이 데이터를 읽었어요. 작전 반경 1800km. 정밀 유도무기 통합 운용 가능.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결과였죠. 6개 목표물, 6발명 중 100% 성공률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태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그가 선언했죠. 범죄 조직의 심장을 타격했어요. 하지만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밀 타격의 힘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T-50을 선택했습니까? 장관이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만 판 게 아닙니다. 새로운 전쟁의 철학을 알려줬죠. 접근하지 않고 이기는 법. 정밀하게 타격하는 법.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는 법.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한국과 함께한다고요. 마지막 문장이 터졌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식 동맹 선언이었어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한국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전 세계 언론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죠. 태국, 한국과 전략적 동맹 발표. 미국 무기 대신 한국 선택. 새로운 안보축 형성.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무기를 팔았을 뿐인데. 동맹을 얻었죠. 신뢰를 얻었습니다. 실전에서 증명했으니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장을 재설계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어요. 더 이상 카탈로그가 아닙니다. 실전 데이터입니다. T-50 조종사 만족도 92%. 정밀 타격 성공률 100%. 전투기 손실률 0%.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철학을 만들었죠. 비접근 전쟁의 철학을. 정밀도의 철학을요. 그리고 태국은 그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식적으로요. 그 작은 기체가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훈련기는 훈련만 하던 시절이 끝났어요. 이제 T-50은 전설이 될 겁니다. 황금 독수리. 한국이 하늘에 그린 새로운 역사로요. 저는 보고서를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에 그려진 새의 실루엣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세계는 조용히 인정하기 시작했죠.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이긴다는 걸. 한국의 철학이요. 9일. 사실상 전쟁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공식적으로 휴전이나 항복을 하진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다 알고 있었죠.
더 이상 전쟁은 그들을 더욱 고립으로 몰아갈 거라는 걸요. 저는 워싱턴 분석실에서 캄보디아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의 얼굴은 패배로 물들어 있었어요. 350고지는 함락됐고 방공망은 무력화됐어요. 탄약고 7개가 파괴됐죠. 병력의 95%가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태국 전투기 손실은 0대. 조종사 사상자도 0명이었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수술이었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9.1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하지만 내용은 복잡했죠. 25년간 쌓아온 전쟁 분석의 틀이 무너졌으니까요. 전쟁은 더 이상 병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설계의 싸움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설계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었죠. 한국이 한 일은 무기 제작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자체를 다시 설계한 거예요. 접근하지 않고 이기는 전쟁. 정밀도로 화력을 대체하는 전쟁.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전쟁. 공식을 바꾼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적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상급자에게 제출했죠.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은 분주했습니다. 각국 군사 분석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프랑스 장군이 물었어요. 9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태국 손실은 거의 없었고요. 저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활공 유도 폭탄 사거리 100km. 원형 공산 오차 10m. 투하 지점에서 방공망 외곽 유지. 거리였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거리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전투기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적 핵심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요. 독일 분석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접근 교리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하지만 단순히 사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밀도가 핵심이었죠. 화면엔 벙커 입구 타격 사진이 떴어요. 오차 8m. 입구만 정확히 봉쇄됐고 벙커 본체는 손상되지 않았죠. 최소한의 폭발력으로 최대 효과를 냈습니다. 이게 한국 시스템의 철학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우리도 정밀 유도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 장교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결과는 못 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이는 통합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만든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폭탄, 전투기, 유도 장치, 교리.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서구 국가들도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로 놀았죠. 폭탄은 폭탄대로,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걸 하나의 철학으로 묶었어요. 비접근 승리라는 철학으로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각국에서 온문의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한국 무기 체계 분석 요청, 한국 방산 협력 가능성, 한국 교리 세미나 개최 건의. 모두 한국에 관한 것들이었죠. 불과 2주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신흥 방산국이었습니다. 카탈로그는 좋지만 검증되지 않은 나라.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저널에 특별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국식 비접근 교리였어요. 저도 공동저자로 참여하기로 했죠. 논문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적에게 접근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교리. 이는 화력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개제 직후 전 세계 군사학계가 들썩였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세미나가 열렸죠. 한국 시스템이 바꾼 전쟁의 미래. 500명 정원이 순식간에 찼습니다. 저도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강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장성들, 학자들, 정책 입안자들. 모두 한국에 대해 듣고 싶어 했죠.
9일의 전쟁이 100년의 공식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캄보디아는 전통적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새, 화력, 병력.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거리, 정밀도, 시스템.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세계가 한국을 계산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엔 한국 국기가 떠 있었죠.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전쟁의 철학을 만들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 후, 한 젊은 장교가 다가왔어요. 교수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이 앞으로도 이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우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장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철학은 유지됩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에요. 사고방식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그 기술을 따라잡을 순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한국의 방식을요.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게 진짜 혁명입니다. 무기의 혁명이 아니라 사고의 혁명이죠. 동시에 수개국이 한국과 무기 도입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심지어 태국도 한국 무기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모두 한국 시스템을 원했어요. 국제군사포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 코리안 독트린, 비접근 승리.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어요. 기준이 됐죠. 세계가 한국을 벤치마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2026년 전쟁 양상 예측.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이제 한국을 다시 계산한다. 25년간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병력, 화력, 지형, 보급.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어요. 설계, 정밀도, 시스템, 철학. 이젠 그것들도 계산해야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늙은 분석가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죠. 한국에게서요. 창밖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설계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는 그들의 방식을 잊지 못한다. 9일의 전쟁이 100년의 공식을 바꿨다.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죠.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죠. 작은 나라. 하지만 세계를 바꾼 나라. 무기가 아니라 철학으로. 화력이 아니라 설계로.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병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이긴다는 걸.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제게 가르쳐 줬어요. 전쟁을 다시 계산하는 법을요. 그날 밤, 워싱턴의 눈은 하얗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새로운 걸 배웠으니까요. 25년 경력의 분석가가 전쟁에 대해 다시 배웠죠. 한국이라는 선생님에게서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혁명이라는 걸. 총과 탱크의 혁명이 아니라 생각과 철학의 혁명. 한국이 일으킨 혁명. 세계는 이제 그 혁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국의 이름 아래서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눈 덮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보고서를 쓰겠죠. 새로운 전쟁을 분석할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다를 겁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 포함해서, 설계라는 개념을 더해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늙은 개도 새로운 재주를 배울 수 있다더니. 저도 배웠네요. 한국에게서요. 그리고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죠. 세계가 그들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설계자의 시대. 한국의 시대가 온 겁니다. 9일. 한국이 세계 전쟁사를 다시 쓴 시간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철학으로요. 화력이 아니라 설계로요. 실전으로 증명하는 나라.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나라. 그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시대, 한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공식을 바꾼 9일간의 기록, 그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더 나은 교훈과 자긍심을 주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